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전에 말했던 거시경제부터 쫙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다른 얘기 이런 얘기 많을 겁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또 뭐 주택이 수도권만 1기 신도시 20만 원짜리 한 3배 정도를 짓는 거니까 그 정도 물량이 닥쳐오면은 아마 공급 충격은 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겠는데, 그 집을 사려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 집을 사야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지표는요, 네. 사실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결정론, 투자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네 좋을까 나쁠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태도고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됩니다. 먼저 수요 측면을 먼저 봐요. 수요에서 저번 때 얘기 드렸듯이 세계 경제를 봐야 돼요.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올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집값 오른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를 보고 여기가 이제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값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건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수요 늘어난 거는 저금리라든가 뭐 돈 풀어서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늘어난 것들이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거시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 것이냐, 또는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몇 년 전에 군산 공장이 뭐 이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거제도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큽니다, 사실은. 지금 그 동네가 1,000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 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시장은 항상 그 상태의 가격은 거의 뭐 정확한 가격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 아니요. 그 상태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다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올라가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거시적인 수요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고용을 열심히 봐라. 고용이 늘어나는 동네는 보통은 뭐 좋은 동네고 그다음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모르죠. 근데 복덕방 가면 다 압니다. 야, 이 동네에 지금 뭐 아파트 좀 있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터져. 공급대. 그러면 이제 한 몇 년간 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공급들은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쳐보면은 우리 동네에 인허가 물량이 얼마 나왔다. 인허가를 받은 물량인데 이 인허가 물량을 한 3년 정도로 나중으로 보면 그게 입주 물량이 됩니다. 입주 물량 때는 보통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전세난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세난으로 가고 뭐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큰 걸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하는 건 입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입지를 볼 때도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아파트 요소가 뭐가 있냐 그런 것들에서 나누는 것들은 이제 뭐 입지적 요인, 그 다음에 단지 요인, 그 다음에 그 건축적 요인 뭐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입지가 거의 뭐 한 70% 정도. 야, 강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입지적 요인이고요. 지하철에서 가깝냐? 앞에 버스 정류장이 많냐 적냐? 도로폭이 넓으냐 적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지적 요인이라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단지 요인. 1500세대냐, 뭐 1000세대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난방이냐, 지역 난방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 수가 뭐 적당히 있냐, 이런 것들이 단지적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건축 요인으로서는 이제 발코니 확장 이런 거 많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근데 이 요인들이 다 영향을 미치더라. 또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온 거는 한강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것들. 한강, 공원, 골프장, 그다음에 산 이런 것들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제일 비싼 거는 이제 강이더라고요. 강이 보이면은 뭐 한 1, 2억 더 비싸게 30평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붙는 거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는 시공 능력 순위라 그럽니까? 뭐 옛날 도급 순위라 했는데 그 도급 순위가 어마어마하게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공사 선정으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브랜드를 갖다 놓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싸요. 공사비가 더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급순위 뭐 87위 독도 아파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안, 뭐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하고 확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재를 넣어도 나중에 가격이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전에 말했던 거시경제부터 쫙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다른 얘기 이런 얘기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모든 관통하는 얘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하면은 항상 다칩니다.
한 번, 두 번은 급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항상 이제 공포 마케팅 같은 거 있잖아요. 기획 부동산에 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보면 항상 당신 여기서 나가면 끝입니다. 계약 안 해줍니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서 전화 한 통해서 확인만 해보면 절대 계약을 안 하는데 나가면 끝이다. 이 말에 거의 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 버신 분들 보게 되면은 사전에 미리 마음을 정하고 가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들어보면 난 아닐 것 같아. 다음에 확인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팔자가 아니라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은 항상 팔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속 얘기를 해서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기하고 팔자가 맞으면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뭐 사고도 별로 없고 부동산에 속을 안 쓰기는데 잘못 사면은 부동산 맨날 뭐 보일러 터지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팔자라고 해석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을 뭐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좀 마음 느긋하게 봐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단지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단지는 항상 10억이었어. 근데 이번에 경매 보니까 8억 7천이 나왔네? 그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9억 5천까지 한번 쏴보는 거죠. 금매가 나오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얘기해서 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쪽이 뭐 있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개사무소도 뭐 종종 들려서 좋은 거 나오면 좀 미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뉴욕은 한 50몇 년째 지금 거의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전체 주택 공실률 5% 미만이면은 위기 상황이라 그러고 렌트 컨트롤, 임대료 규제를 해요. 50몇 년째 지금 계속 위기예요. 위기예요? 뭔 놈의 위기가? 제가 보기엔 정상이에요, 정상. 전월세 상한제. 상한제가 있었고 예. 올해 6월에 이제 신고제가. 신고제가 있대. 예. 그래서 모두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근데 작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입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혹시 이렇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프만 보시면 임대차법 영향이 얼마나 큰지 바로 나타납니다. 그 전세가를 보면은 이번 정부가 작년 6월까지 역대 정부 중에 전세값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요. 매매가 워낙 뛰고 전세는 이제 갈 가다가 6월 달부터 폭 임대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우리가 한 4년째 5년째 기타 지방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기타 지방. 시군 단위의 지방을 얘기하는데 그 기타 지방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4, 5년간. 얘마저 플러스로 돌아갑니다. 작년에. 집값이 아니면 집값이 또 전세값이 둘 다. 둘 다. 이런 교과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점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상을 둘로 갈라놓는다. 신규 계약자하고 기존 계약자. 기존 계약자는 혜택을 본다. 신규 계약자는 초주금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머니라고 해서 뒷돈 주기. 그래서 내가 전세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임대차 복잡하니까 줄 서. 저 좀 앞에 번호표 주면 내 2천만 원 주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현찰로. 아, 일로 와. 우선 협상 이렇게 해서. 그걸 키머니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관리비. 아파트에 관리비 내는데 왜 집주인이 또 관리비를 내래? 자기한테 관리비를 내라고. 그렇지. 제가 어쨌든 집주인인데 그 집 복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썰어준다고 가정해봐요. 네. 그럼 관리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생겨나는 거고 이게 딱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 결국 근데 서민이 저희가 정책이 도입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량이 막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물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은 더 가격을 못 올리면 물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고 품질도 나빠져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가격 규제하는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뉴욕이라든가. 뉴욕이 렌트 컨트롤 수도라고 그럽니다. 임대료 규제의 수도. 뉴욕 그 몇 개 도시가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미국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가 깨지면 보통 집주인이 고쳐주죠.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품질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료 가지고 들어가는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규정을 만들어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막 생겨나요. 별의별 규정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거 안 하면은 워낙 주택이 나빠지니까. 그러면서 공급은 더 나빠져. 뉴욕은 한 50몇 년째 지금 거의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전체 주택 공실률 5% 미만이면은
위기 상황이라 그러고 렌트 컨트롤, 임대료 규제를 해요. 50몇 년째 지금 계속 위기예요. 위기예요? 뭔 놈의 위기가? 제가 보기엔 정상이에요, 정상. 그냥 정상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규제가 워낙 희한한 게 독일이나 뭐 하고 있다 했잖아요. 독일의 몇몇 도시들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절대 안 합니다. 그 전체 주택의 한 20-30%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고 막 이래요. 어떤 20-30%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세 최고 비싼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71억인가 하거든요, 전세. 그 친구를 왜 보호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5억짜리 이런 건 다 충분히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71억짜리를 국가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걔까지 보호해줘요. 맨하탄에 규제가 많죠, 그죠? 맨하탄에 한 달에 한 3천만 원짜리 임대 많습니다. 연간 임대를 아닙니다. 월세가 3천만 원이요. 그런 주택들은 규제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벗어나야 되죠. 그 나라가 얼마나 제정신이 안 있으면 그런 것까지 보호를 해줍니까? 또 하나 임대차법 임대인 뭐 말소시키고 막 그렇게 정부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나쁜 놈이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다. 임대사업자에서 혜택을 받는데요. 그놈은 나쁜 놈이죠. 근데 3억짜리 아파트 5개 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지방에. 뭐 그냥 뭐 얘를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1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사업 하면 없애면 돼. 우리 아파트 중에 임대사업자 갖고 있는 게 91%가 6억 미만 주택이에요. 얘들은 진짜 선량한 임대인이에요. 얘를 또 다 죽여버려 그냥. 얘들이 집값을 올린 나쁜 놈들이래요. 정부에서. 무슨 얘들이 올렸습니까? 집값이? 물론 10억짜리 20억짜리 갖고 있는 몇 명 있어요. 1% 미만의 애들. 얘들이 뭐 핵 쓸 수도 있지. 얘만 자르면 되지. 왜 얘를 다 없애고 그러면서 공공 아파트 임대해서 다 서민이 살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공공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여기인데 반지하방이라도 시내가 좋은데 저기 뭐 어디 외곽에 지하철도 안 뚫려 있고 1시간 반 떨어진 데 가서 야 싸게 했으니까 와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게. 주택은 40분 이내여야 네. 되는데요. 제 아는 사람은 강남에 출퇴근하는데 오산에서 출퇴근합니다. 와. 진짜 고생하시네요. 그러면은 그 이러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심한 상황인데 이런 3법이 진짜 계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서민들이 직격탄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비슷한 시도를 많이 했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교과서가 맹큐경작인데 그 서문 쪽에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자기 책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해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책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효과가 나빴던 건데 왜 이게 재밌는가 하면은 아 부자들 거 뺐으면 된다 이런 아주 직관적인 이상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제학 책이에요. 경제학 개론에 가격 상한제의 나쁜 효과라고 분명히 다 나옵니다. 모든 경제학 책에. 근데 우린 졸업만 하면은 아 가격은 법으로 상한제를 정하면은 다 그래 상한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상한제가 되겠죠. 공급은 확 줄겠죠. 네. 그러면은 그 집을 얻어야 하는 서민들은 자기들이 결국은 더 죽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대사업자 주택 없애고 상상해보세요. 서울의 모든 분이 다 자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정부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발령나면은 살 데 없어요. 사회가 점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를 임차인의 수요가 실제로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집을 얻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임대 사업자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0%가 자기 집에서 사는데 서울만 40%가 자기 집에 살고 60%가 남의 집에 산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전 세계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베를린 같은 경우는 15%만 자기 집에 살아요. 다 남의 집에 삽니다. 이 변호사님도 집을 사셨어요? 저는 집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보통 다 임대에 사는 게 네. 정상이에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청년주택 정책도 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데 지금 시기에 20, 30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요? 그게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좀 더 공급이 많아지려면은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정부가 좀 다른데 좌파 정부는 집주인을 두들겨 패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파 정부는 집주인을 임대 공급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혜택을 조금 늘려주면은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진다.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세제 혜택 이런 거죠 뭐. 혜택이요. 집주인한테 양도세를 우리가 낮춰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가지고 이것만 낮춰줘도 공급 확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 규제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대선 주자님들도 그렇고 노벨 경제학상들 얘기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명 있으면. 그분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너무 기발한 것만 계속 모아가는 것들은 아주 저 위험한 태도라고 봐요.
위험하다 아니다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부자들이 돈 적게 벌었다 이게 아니고 서민들이 살기 좋아졌냐. 아주 명쾌한 기준입니다. 그거는. 90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30%, 35% 상승했습니다. 매년. 지금 상승은 상승이 아니에요. 그때 비교하면은. 그렇게 오를 텐데 91년에 입주가 시작돼요.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5로 바뀝니다. 이게 입주의 무서운 힘입니다. 특히 이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현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대책 중에 하나를 신도시 개발로 들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고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될 것인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옛날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봐서 이제 별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옛날에 우리가 한 700만 채 약간 안 될 때 그때 200만 원을 지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지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각하면 모래가 모자라가지고 바다 모래로 건물 짓고 막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좋아질 수도 이게 있겠지만 어느 동네인가요? 분당. 아, 분당. 분당 재건축 곧 하겠네요.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물량을 5년 내에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이 90년까지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30%, 35% 상승했습니다. 매년. 지금은 지수로 보면은 연간 한 10% 상승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승은 상승이 아니에요. 그때 비교하면은. 그렇게 오를 텐데 91년에 입주가 시작돼요.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5로 바뀝니다. 근데 35% 올랐다가 마이너스 5니까 이상하죠. 이게 입주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 근데 업계나 학계에서 지금은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그때 1기 신도시 다 합쳐서 한 29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다 합치면은 수도권만 한 30만 채가 넘거든요. 그 저번 물량보다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700만 채일 때 200만 채였고 지금은 2천만 채예요. 전국에. 2천만 채인데 200만 원 정도를 짓는 거야. 전체 대비해서 대비해서? 않다 이런 취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그게 전체 물량의 몇 프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집이 거의 다 있는 상태예요. 거의 다 있는 상태에서 조금 좋은 집으로 가거나 뭐 이런 수요거든요. 사회적으로 100이 필요할 때 100이 필요한데 99채 갔을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102가 되는 순간 집값은 확 조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도시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은 반경 15km다. 15에서 23km 이렇게 조절하게 되는 게 그게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 15에서 23 바깥쪽에 있는 거 그게 1기 신도시고 2기 신도시는 뭐 판교 위로를 제외하고는 아주 먼 데에서 40km. 3기 신도시는 어디냐? 제일 가까운 데서. 서울에 제일 가까운 서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게 서울 중심이에요. 위치가 제일 좋아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서울을 이렇게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요. 각 권역별로 한 10,000채가 터지면은 각 권역은 초토화됩니다. 그때 송파 헬리오시티 그것도 한 입주할 10,000개 때,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가격 떨어졌었잖아요. 네, 또 하나는 2008년 1월에 그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때. 잠실 3단지에 2만 원 가구 입주하니까요. 강남이 초토화됐습니다. 인접 지역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툭툭 터지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출퇴근 시간 한 40분 내에 한 10,000개가 터져지면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평짜리다. 이거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죽전 뭐 동백 신도시 이런 거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것들은 반경가 한 7, 8km를 확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300만 평 뭐 이런 거 이제 판교 이런 건데 그건 한 10km 이상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주변을.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가 또 어떤 때인가 하면은 신도시 효과 말고 이제 또 서울시장님께서 요즘 뭐 공급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공급이 빠르면 2, 3년 내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안팎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냥. 안팎으로. 확실히 2, 3년 후에는 확실히 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폭락론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라든가 이건 뭐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해서 집값 떨어진 나라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베이비 부모 은퇴해가지고 다 팔고 도망가면 살 사람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씩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급의 원인이 있고 수요에 대한 약간 원인도 있고 그것들이 다 겹치는 게 한 3, 4년 뒤부터 가시화되고 그럼 가격 안정은 꽤 클 거다. 꽤 클 거다라고 봐요. 가격 안정은. 3, 4년 후면은 지금 2024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이제는 좀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안정뿐만이 아니고 좀 하락해서 하락이 정부가 될 거.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이 서울이 35% 올랐다가 신도시 입주하는 91년에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집값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인 때가 없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지게 움직였어요. 더 낮게. 그 말은 이제
신도시 공급되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제 물량이 많냐 적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인허가 물량이 연간 한 57만 호예요. 많은 거 아닌가요? 50만 호가 많냐 적냐는 아무도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주택이 한 2천만 채가 있거든요. 네. 2천만 채가 있는데 경기가 좋으면은 한 20년에 한 채 부서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 나쁘면은 한 30년, 40년, 50년에 한 번씩 없어져요, 집이. 50년마다 부서진다 그러면 2%거든요. 그럼 2천만 호에 2%면은 40만 호. 경기가 좋을 때는 뭐 30년마다 부순다 할까요? 그럼 한 3.3%잖아요. 그럼 2천만 호에 3.3%면 66만 원이에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인구가 증가하든 안 하든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한 50만 원에서 60, 70만 원은 계속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신도시 물량이 오히려 좀 적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신도시뿐만 아니고 택지까지도 다 수도권에 몰려들고 위치가 좋은 데 몰려들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도 공급이 좀 계속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집을 살 사람이 있다면 2024년 이후에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집값이 이런데 계속 오를 것 같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금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때 사는 게 네. 좋은 거고 아. 이건 아마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은 대도시면은 명쾌하게 무조건 사야 될 것 같고 사라고요. 뭐 청약, 네. 신도시 네. 뭐 싸게 주는 거 네. 그런 그냥 일단 받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받아봐도 괜찮다. 신도시 청약은 해볼 네, 만하다. 무조건 뭐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네, 좋다. 정부에서 신도시 중에는 뭐 가장 좋은 신도시는 당연히 강남 가까운 데가 제일 네, 좋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남 하남 쪽도 쪽. 강남 네. 타고 지하철이 뚫리니까 네. 기준은 강남에서 40분대가 제일 좋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제일 많은데요. 용산이 지금 뜨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은 중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뭐. 개발 호재가 워낙 많고 근데 개발이 된다는 게 20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해놓고 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부에서 하는 말은 항상 네. 한 가지는 신뢰해도 돼요. 네. 언젠가는 된다. 이게 정확하게 언젠지는 몰라요. 아, 용산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워낙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KTX가 나중에는 암스테르담까지 간대요. 뭐뭐하고. 그게 출발점이래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주로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뭐 런던의 하이드 파크 네. 근처 물 보이고 네. 뉴욕의 센트럴 파크 근처 물 보이고 네. 센트럴 공원 있고 파크하고 용산공원하고 네.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강 보이고 최고로 비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용산은 좋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자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